안녕하세요. 저는 결혼을 앞두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직업은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직업도 좋고 최고의 신부감이라고들 하지만 글쎄요, 요즘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운명을 믿으시나요?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결국은 운명대로 인생이 가게 되어 있다는 그런 운명이요.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운명이라는 것보다는 자신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왔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는 제 운명을 많이 극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결국 제 운명의 하나일 뿐이었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길지 않은 제 인생에서 요즘 너무나 많은 일을 겪고 나니 이 모든 게 또한 운명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들려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처한 이 상황이 운명인지 아니면 제가 극복할 수 있는 인생의 시련일 뿐인지 의견을 들려주세요. 인생 라디오 사연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먼저 부탁드리며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족이 있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가족이 가장 소중하겠지만 저에게는 가족이 이 세상에 단 한 명밖에 없거든요. 그분은 바로 제 아버지세요. 저는 어머니가 없습니다. 저를 낳다가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에게 어머니라는 존재는 그저 책이나 텔레비전에서만 나오는 그런 존재일 뿐 별 느낌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저에게 특별하신 분입니다. 아버지일 뿐 아니라 어머니이자 세상에서 가장 친한 친구이기도 하고 기대며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그늘이기도 하죠. 아버지는 고물상을 운영하시면서 저를 키우셨어요. 어머니가 저를 낳다가 돌아가시고 그 이후로는 쭉 저를 혼자 키우셨죠. 저는 아주 어릴 때 고물상에서 온갖 물건들을 가지고 놀면서 컸어요. 그래서 지금도 웬만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낡은 옛 물건들을 잘 다루고 어떤 것은 고칠 수도 있습니다. 제 어릴 적 고물상은 온 동네 만물상이나 수리점 같은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물상에는 늘 고장난 TV와 라디오 혹은 자전거 같은 것이 가득했어요. 고장나서 팔러 온 사람들도 있었고 수리를 맡기러 온 사람들도 있었죠. 물론 고물상이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도 이미지가 깨끗하고 그렇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예전에는 수입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서 저희 집은 형편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넉넉한 편이었어요. 물론 가끔 고물상집 딸이라고 놀림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다른 아이들에게는 없는 자전거를 두세 대씩 가지고 있는 저를 보며 동네 아이들은 시기 질투를 하기도 했죠. 네 자전거는 전부 고물상에서 주운 거잖아. 새 것도 아니면서. 더러우니까 저리로 가. 우리는 우리끼리 놀 거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눈물이 나기도 했습니다. 어린 마음에 동네 어른들조차 저를 가리키며 아, 그 고물상 내 딸? 이런 말을 하면 괜히 서럽고 아버지가 부끄럽게 느껴진 적도 있었죠. 아버지는 일을 하시느라 늘 손에는 기름때가 묻어있고 지저분한 작업복을 입고 있었으니 철없는 마음에 그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사춘기였던 중고등학생 시절에는 아버지가 부끄러워서 길에서 만나도 아는 척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쳐 버린 적도 있어요. 그때 길 건너편에서 저를 보고 반갑게 손을 들었다가 제가 고개를 돌리고 친구들과 못 본 척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슬그머니 팔을 내리고 물끄러미 저만 바라보시던 아버지의 모습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생각하면 너무 죄송해서 목이 메어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늘 인자하셨어요. 제가 아무리 쌀쌀맞게 대하거나 짜증을 부려도 언성 한번 높이지 않고 그저 조용히 웃으실 뿐이셨습니다. 제 아버지는 그러신 분이에요. 고물을 모아서 판 돈을 본인에게는 하나도 쓰지 않고 늘 저에게 최고로만 해주시려고 하시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물건을 팔러 오면 값을 넉넉하게 쳐주고 맡아둘 테니 찾아가라고 말씀하시는 분.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모아온 폐지를 언제나 후하게 쳐주시고 꼭 뭐라도 더 주시던 분,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부족함 하나 없이 풍족하게 잘 자랐습니다. 철이 들어서부터는 저희 아버지가 고물상을 한다는 거란 친구가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어머, 나는 너네 부모님이 사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대기업이라도 다니시는 줄 알았어. 정말 부잣집에서 금이야옥이야 큰 줄 알았지 뭐야. 아, 그래? 아버지가 잘해주셔서 그래. 그냥 평범하다고 했잖아.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제일 친한 친구 사이인데 뭘 그런 걸 숨겼니? 부끄러웠어도 솔직히 말했어야지. 친구의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멍한 느낌이었어요. 아마 저 스스로도 부끄럽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더 화가 났는지도 모릅니다. 부끄럽다니? 내가 철없었을 때는 그런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아니야. 그리고 숨긴 적 없어. 안 물어봐서 대답 안 한 것일 뿐이야. 아버지 직업을 내가 먼저 나서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잖아.
그래, 알았어. 뭘 그렇게 발끈하고 그래. 그냥 의외라 이거지. 이미지랑 너무 달라서 그래. 네, 사실 이게 사람들의 솔직한 마음이겠죠. 사람들은 참 이상합니다. 자기들에게 피해를 준 적도 없고 자기들이 한 푼 보태준 것도 없으면서 왜 다른 사람의 직업으로 그들을 판단하는 것일까요? 우리 아버지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해서 자식 잘 키우고 입히고 먹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며 사시는데 말입니다. 그래도 저도 사람인지라 이런 시선에 신경이 쓰이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정말 마음을 터놓고 지내는 친한 사이가 아니면 개인적인 이야기를 잘하지 않게 되었죠. 괜히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봤자 다른 사람들에게 평가질을 당하게 되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친구들은 이런 저를 두고 수군거리기도 했습니다. 세진이는 이번에 또 전교 8등이더라. 교대 간다고 하던데 선생님 데려나 봐. 집이 별로니까 자기라도 집안을 일으켜야 되나 보지. 그러니까 저렇게 친구들도 멀리하고 공부만 하는 거 아니야. 그래도 세진이네 집 잘 살지 않아? 용돈도 넉넉하고. 걔네 아빠가 해달라는 건 다 해주는 것 같던데. 야, 그래봤자 동네 고물상인데 그 아빠도 세진이만 바라보고 있을걸? 거기서 벌어봤자 얼마나 벌겠어. 나중에 대학 등록금이나 제대로 내겠어? 그러니까 교대 가는 거겠지. 아마 나중에 아빠 먹여 살려야 해서 힘들걸? 우리랑은 다르지. 하긴 그렇겠다. 세진이가 대학 가면 아마 그 집안에서 대학 가는 사람은 걔밖에 없겠지? 소녀가장이네. 불쌍해라. 제가 그래도 평소에 친하게 지냈다고 생각했던 친구들이 화장실에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듣고 저는 다시는 그 누구도 제 아버지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해야겠다고 이 악물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살았죠. 교대를 간 건 선생님이라는 타이틀이 탐나서도 아니었고 그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좋아서였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저도 베풀면서 살고 싶었습니다. 바로 제 아버지처럼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교대를 갔고 또 열심히 공부해서 임용시험에 합격해 선생님이 된 날 아버지는 우셨어요. 내가 왜 우냐고 그랬지만 정말 펑펑 우셨습니다. 너무 펑펑 울어서 당황스러울 정도였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아버지가 그러시더군요. 사실 네 엄마가 학교 선생님이었어. 얼마 오래 일하지는 못했지만 어렸을 때부터 선생님이 꿈이었지.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선생님이 되었어. 그때가 생각나서 그래. 아빠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고맙다, 세진아. 저는 그날 처음으로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뭐든 다 해주는 아버지였지만 단 하나 어머니 이야기만은 절대 해주시지 않았거든요. 엄마도 선생님이었다고요? 엄마가 선생님을 했어요? 좀 더 이야기해주세요, 아빠. 너네 엄마도 학교 선생님이었어. 너를 가지고 그만둬서 2년인가 3년밖에 근무는 못했지만 그래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참 좋아했어. 아마 너도 참 잘할 거야. 엄마가 우리 세진이 보면 엄청 좋아했을 텐데 지금도 좋아하겠지. 저는 그날 처음으로 엄마가 모셔져 있는 곳으로 가볼 수 있었습니다. 엄마는 흔한 납골당이 아니라 수목장으로 모셔져 있었어요. 예쁘고 아담한 나무 아래에 어머니가 잠들어 있었죠. 그곳에는 엄마의 이름이 적힌 작은 명찰 하나가 달려 있었습니다. 어디에도 사진은 없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엄마가 돌아가신 후 다 처분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를 아버지는 절대 말하지 않았지만 저는 머지않아 그 이유를 알게 되었죠. 너무나도 충격적인 이유를 말이죠. 그렇게 짧은 만남을 뒤로 하고 아버지는 다시 어머니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졸라도 다시는 이야기하시지 않았죠. 그때 저는 내가 다 컸는데도 한마디도 안 하는 아버지가 좀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저도 궁금한데 굳이 저렇게까지 숨길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아버지가 그렇게나 숨기려 했던 이유를 말이죠. 바로 저를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쩌면 차라리 그때가 아무것도 몰랐을 그때가 더 행복했던 걸까요? 그렇게 시간은 흘렀습니다. 저는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초등학교에 부임을 했고 정신없이 몇 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과 생활하고 가르치는 일은 즐거웠습니다. 저에게도 잘 맞고 무엇보다 보람을 느낄 수 있었어요. 아이들의 때묻지 않은 순수함에 오히려 제가 힐링이 된달까 위로를 받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즈음 저는 남자친구를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동료 선생님의 친구의 친구였는데 소개팅을 하라며 거의 반강제로 나가게 되었죠. 남자를 만날 일이 별로 없어서 그때까지 솔로로 있는 제가 너무 안 되어 보였는지 소개팅을 잡아왔더군요. 의대를 갓 졸업한 인턴인데 집안도 좋고 잘생기고 성격도 좋다며 놓치면 후회한다고 하도 성화라 못 이기는 척 나가게 되었습니다. 소개팅에 대한 호기심이 있었거든요.
사실 의사가 나 같은 여자에게 관심이나 있겠냐 싶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나이도 4살이나 많았습니다. 그저 말로만 듣던 소개팅 경험이나 해보자고 나갔던 거였습니다. 그 사람은 단정하고 조금 매서워 보이는 인상과는 달리 성격도 무던하고 진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역시 너무 바빠서 연애 한 번 제대로 못하고 있어 친구의 성화로 나온 소개팅이었다며 망설이다 나왔지만 참 잘 나온 것 같다고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꼭 인자한 우리 아버지를 보는 것 같아서 저도 그만 같이 웃어버렸죠. 그렇게 저희는 자연스럽게 서로 사귀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르르듯 자연스러웠어요. 꼭 언젠가 만나 사귀게 되어 있는 운명이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저희는 비슷한 것이 참 많았습니다. 식성도 비슷하고 취미도 비슷하고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도 비슷했어요. 심지어 체질도 비슷하고 외모마저 비슷했죠. 같이 길을 걸으면 둘이 정말 닮았다고 천생연분은 비슷하게 생겼다더니 정말 그런가 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때 저는 그 사람과 운명이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운명이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그 사람과 만나게 되었을 때 저는 그에게 우리 아버지의 직업을 이야기했고 아버지의 작업장으로 데려도 갔는데 그는 정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폐지를 가지고 온 할머니들의 리어카를 밀어드리고 짐을 묶어 정리하는 아버지를 돕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아버님은 정말 대단하시고 훌륭하신 분이라고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사실 제 남자친구를 딱히 좋아하시지는 않았어요.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인자하신 분이셨는데 제 남자친구에게만은 대면대면하게 대하셨죠. 제가 서운해서 따진 적도 있습니다. 아빠, 왜 내 남자친구에게는 그렇게 서먹하게 굴어? 온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는 간도 쓸개도 다 빼줄 것처럼 잘해주면서 아까도 시간 내서 들렀는데 바쁘다고 쳐다도 안 보고 내가 얼마나 민망했는 줄 알아? 아, 미안해. 내가 좀 바빠서 그랬지. 거짓말하지 마. 아무리 바빠도 아빠가 그럴 사람이야? 지나가던 거지가 들려도 하던 일 팽개치고 나가서 도시락 사오는 사람이면서 아, 진짜 좀 잘해줘. 아빠에게 잘 보이려고 얼마나 노력하는데. 어휴, 알았어. 너 이 녀석 그 녀석이 아빠보다 좋냐? 나야말로 서운하다. 남자 생겼다고 아빠에게 이렇게 화낼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아빠가 너무 쌀쌀맞으니까 그렇지. 그냥 미안하잖아. 내가 남자친구라고 너무 싸고 돌아서 그래? 아니, 그럼 내가 언제까지고 혼자 늙을 때까지 아빠 옆에만 있을까? 그러는 거러네. 그냥 아빠 옆에서 늙어 죽어? 나는 차라리 그래도 괜찮다. 그냥 내 옆에서 계속 같이 살아도 뭐. 아빠는 너가 결혼 안 해도 괜찮아. 지금처럼 좋아하는 일 하면서 너만 행복하면 돼. 내가 못 살아 정말. 싫어. 난 좋아하는 사람이랑 결혼하고 알콩달콩 잘 살 거야. 그래도 아빠 안 버릴 테니까 인상 좀 펴시라고요. 아, 다 키워놓은 딸년 필요 없다더니 그 말이 딱 맞아. 아빠 서운하다 서운해. 아빠는 이러시면서 계속 말을 돌리셨죠. 저는 그게 그저 남자친구가 생긴 딸에게 서운한 아빠, 세상 못 말리는 딸 바보라서 그러시는 것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남자친구가 전문의를 따고 저에게 청혼을 하자 아빠도 한 발 물러서셨습니다. 제가 남자친구보다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남자친구는 한시라도 빨리 저와 얼른 결혼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정식으로 인사를 온 날 아버지는 어색하게 술상을 마주하고 앉아있다가 별 이야기 없이 술만 드셨습니다. 남자친구가 안절부절 못하며 제발 허락해달라 이렇게 말하자 갑자기 아버지는 눈물을 뚝뚝 흘리셨죠. 아빠 왜 이래? 취했어? 아버님, 걱정 마세요. 제가 세진이를 정말 행복하게 하겠습니다. 믿어주세요. 아버지는 눈물을 훔치더니 한숨을 쉬셨습니다. 세진이는 나보다 지 엄마를 너무 닮아서 그래서 걱정이야. 세진이는 너무 엄마를 닮았어. 내가 잘 키운다고 키웠는데 지 엄마 보기 안 부끄러워야 할 텐데 내가 후회가 되네. 그렇게 아버지는 계속 눈물을 흘리다가 남자친구에게 잘 부탁한다는 말을 남기고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그저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행동이 저를 너무 아끼는 마음에 나온 것이라고 잘 못하는 술을 해서 감정이 격해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자친구 역시 외동딸을 너무 아끼는 아버지의 마음이라서 그런 것이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렇게 우리 집에서 허락을 받고 저는 곧 남자친구네 집으로 인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의 아버지는 큰 병원 병원장이었죠. 집은 그야말로 으리으리했습니다. 집안이 괜찮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그 정도까지인 줄은 몰랐던 저는 현관 앞에서 벌써 기가 죽는 느낌이 들더군요. 남자친구네 가족은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누나가 계셨습니다.
누나는 대기업을 다니시는 분으로 결혼을 하셨는데 남자친구처럼 인상은 매서웠지만 사실 따뜻한 분이셨어요. 어머니는 남자친구와 누나의 인성이 어머니에게서 나왔구나를 바로 알 정도로 따스하고 좋으신 분이셨습니다. 제가 쭈뼛쭈뼛 집안으로 들어가자 너무나도 환하게 웃으시며 반갑게 맞아주셨고 편안하고 친근하게 대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죠. 만약 어머니가 있다면 이런 느낌이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저에게 다정하게 잘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남자친구의 매서운 인상 그대로 차갑고 냉정하고 또 오만하신 분이더군요. 제가 인사를 하는데도 굳은 표정으로 자리에 그대로 앉아 저를 위아래로 훑어볼 뿐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겨우 어머니의 권유로 자리에 앉아 간단히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약간 긴장을 풀고 있자 불쑥 저에게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그래, 나이가 4살이나 많다면서 결혼을 하겠다고? 자네 좀 양심 없는 거 아닌가? 이제 곧 30대 후반인데 애나 낳을 수 있겠어? 우리 애는 이제 30대 초반인데. 제가 나이가 좀 많긴 한데 건강관리 잘하고 있습니다. 건강도 양호한 편이라고 병원에서. 그런 말이 아니잖아. 나이가 많잖아, 나이가. 그것도 1~2살도 아니고. 양심 이야기를 하는 거지, 나는. 제 말을 끊고 고함을 지르는 남친 아버지에게 깜짝 놀라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자 남친 어머니가 남친 아버지를 말렸습니다. 아니 왜 처음 본 사람에게 화부터 내고 그래요? 그리고 나이가 많으면 뭐 어때서요? 나도 당신보다 2살 많잖아요. 그래도 잘만 살았는데 뭘. 4살 차이는 궁합도 안 본다는데. 얘들이 우리랑 같아. 당신은 가만히 있어봐. 그래, 학교 선생이라고. 나이도 많은데 직업도 고작 공무원이어가지고 쯧쯧. 부모님은 뭘 하셔? 저는 울지 않기 위해 주먹을 꼭 쥐었습니다.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고물상을 하세요. 동네에서 하신 지 오래되셨어요. 그러자 갑자기 남친 아버지가 화들짝 놀라면서 들고 있던 찻잔을 거의 내던지다시피 하시더군요. 그리고 언성을 더욱 높이시면서 저에게 삿대질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이런 거지 같은 뭐 이런 애가 다 있어. 나이도 많은데 가난한 집안에서? 얼른 돌아가. 더 이상 할 말 없어. 결혼 꿈도 꾸지 마. 어디서 천박한 것이 우리 집안에 들어오려고 해. 참내 어이가 없어서 당장 나가라. 남자친구가 화를 냈습니다. 아버지, 말씀 좀 가려하세요. 천박하다니요. 꼭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요. 뭐라고? 사랑? 웃기지 마. 너 모르겠어. 얘는 꽃뱀이야, 꽃뱀. 어디서 다 늙은 꽃뱀에게 홀려가지고 정신 차려, 이 새끼야. 둘 다 너무 감정이 격해진 것 같아 겁이 났습니다. 그리고 꽃뱀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억울하기도 하더군요. 아버님, 제가 부족한 점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아버지도 열심히 저 잘 키워주셨어요. 아버님과 이 사람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그때 무언가가 제 얼굴을 퍽하고 치더군요. 목이 아플 정도로 고개가 휙 돌아가고서야 알았습니다.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 제 뺨을 때린 것입니다. 뭐 부족한 점? 웃기지 마. 가당키나 해. 고물 주어 겨우 끼니나 때우는 주제에. 우리 의사 집안 사돈으로 가당키나 하냐고. 어디서 주제넘게 나서고 있어. 이 거지 같은 꽃뱀년이. 저는 얼얼한 뺨을 붙잡고 멍하니 있었습니다. 대체 이게 정말 현실인가 하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더군요. 아픔은 그 뒤에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움과 서름, 억울함과 분함이 한꺼번에 뒤섞여서 찾아왔습니다. 남자친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저를 감싸 안았습니다. 왜 이러세요? 이렇게까지 하실 일이에요? 이 사람도 곱게 큰 사람이에요. 아버지라고 함부로 이렇게 대할 사람 아니라고요. 뭐 곱게? 이게 미쳐도 유분수가 있지. 야, 그 거지년이 뭘 곱게 커. 너 진짜 모르겠어? 꽃뱀에게 홀려서 아주 이 새끼가 어디서 눈을 흘겼어? 천박한 새끼 그새 물들었어. 제발 그만하라고요. 천박하다니. 아버지가 훨씬 천박해요. 이 사람 아버님은 얼마나 인자하고 교양 있는 줄 아세요? 의사라고 사람 무시하고 막말하는 아버지보다 훨씬 교양 있어요. 뭐 이 새끼야? 너 이 자식 이리 안 와? 상황이 격해지자 남자친구의 어머니와 누나가 말렸습니다.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 남자친구도 한 대 칠 기세였거든요. 그만해요. 막말도 정도껏 해야지. 알았어요. 알았어. 마음에 안 드는 거 알았으니까 방에 들어가요. 손님 대우를 이렇게 하는 법이 어디 있어? 손님? 누가 손님이야? 저 천박한 꽃뱀이? 야, 재수 없으니까 너 나가. 다시는 꼴도 보이지 마. 너 이 새끼야, 너도 당장 집으로 들어와. 아유, 내가 너 나가서 혼자 산다고 할 때부터 언젠가 사단이 날 줄 알았어. 아빠 진정하고 일단 방으로 가세요. 여기서 더 하면 큰일 나요. 얼른요.
엄마가 모시고 들어가. 말 좀 조심히 하시고요. 어머니가 겨우 남친 아버지를 데리고 안쪽 방으로 사라지자 거실에는 저와 남자친구 그리고 남자친구의 누나만 남았습니다. 그제야 참았던 눈물이 툭 떨어지더군요. 남자친구의 누나가 안쓰럽다는 듯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우리 아빠 성격이 좀 이래요. 미안해요. 워낙 독불장군이시라서. 늘 남에게 아쉬운 소리를 안 하고 살아서 좀 그런 게 있어요. 세진 씨 너무 상처받지 말아요. 아프죠? 아유, 마음이 많이 상했나 보네. 아니에요. 제가 더 잘할게요. 죄송합니다. 세진 씨가 뭐가 죄송해. 동생이랑 둘이만 잘 살면 됐지. 일단 오늘은 집에 가고 여기서 있었던 일은 잊어요. 그래야 나중에도 얼굴 안 붉히니까. 내가 정말 미안해요. 누나는 제 손을 잡고 저를 잘 토닥였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는 저를 집까지 데려다 주면서 어쩔 줄 몰라 했죠. 정말 너무 미안하다고 하지만 자신을 믿어달라며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진짜 면목이 없어. 하지만 자기야 걱정 마. 나는 자기 절대 안 놓을 거야. 아버지가 허락 안 하시면 그냥 우리끼리 살면 돼. 그러니 자기도 이상한 생각하지 마. 알았지? 내가 안 놓을 거니까 자기도 안 놓고 나만 따라오면 돼. 저는 차마 쉽게 알겠다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망설이셨던 걸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그날은 왜 그렇게도 아버지에게 미안하고 또 미안했던지 끝까지 대답을 들으려고 매달리는 남자친구를 억지로 돌려보내고 방에 들어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때 독하게 마음을 먹고 헤어졌더라면 나를 그렇게나 미워하고 환영하지 않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깔끔하게 정리를 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겁니다. 하지만 그 또한 운명이었을까요? 매일매일 아버지에게 대들고 싸우면서도 끝까지 저를 붙잡고 있던 남자친구의 간절함을 저는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저 또한 남자친구를 놓고 싶지 않았던 것도 솔직한 심정이었고요. 그리고 남자친구가 아버지에게 허락을 구한 이후로 자세한 사정을 모르던 아버지가 남자친구에게 마음을 여셨죠. 가끔 찾아오면 곁을 내어주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웃어주는 시간이 길어지는 그 모습이 어찌나 보기가 좋던지요. 저는 이제 마음으로 남자친구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아버지에게 솔직한 사정을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남자친구와 같이 밥을 먹으며 인자하고 환한 웃음을 지으시는 그 모습을 계속 간직하고 싶었어요. 저희는 한동안 그렇게 지냈습니다. 남자친구의 아버지는 뇌질환으로 유명한 병원의 병원장이었고 남자친구도 전문의를 따서 아버지 병원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우리 사이를 극심하게 반대하시자 매일 싸우다 결국 병원에 사표를 내고 나오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죠. 그리고 아버지가 끝까지 반대하면 그냥 우리끼리라도 결혼을 하고 지내자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 말을 따르자니 그 사람과 그 가족을 제가 끊어놓는 것 같아서 마음이 편하진 않고 그렇다고 전혀 저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 아버지의 허락을 기다리는 것도 멀어만 보였죠. 평온하고 행복했지만 또 갈등과 고민만 깊어가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갑자기 아버지가 길에서 쓰러지신 겁니다. 다행히 길에서 폐지를 정리하던 할머니가 발견해서 바로 주위에 알려 병원으로 옮겨졌죠. 학교에서 급히 연락을 받고 부랴부랴 달려가는데 병원에서 연락이 오더군요. 응급수술을 해야 한다고 말이죠. 그런데 자기네 병원에서는 수술을 할 수 없다고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고 말입니다. 구급대원이 급하게 다른 병원으로 연락을 했지만 그날따라 응급으로 뇌출혈 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을 찾기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시간이 더 지체되면 수술을 하더라도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는 구급대원의 말에 더 이상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죠. 저는 곧바로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자기야, 어떻게 우리 아빠 뇌출혈로 쓰러지셨어. 수술해야 하는데 병원이 없어. 살려줘 자기야. 우리 아빠 좀 살려줘. 저는 살려달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펑펑 울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진정하라며 말을 하더군요. 자기야, 진정해. 자기가 진정하고 맘을 단단히 먹어야 해. 내가 책임지고 아버님 일어나게 할 테니 걱정 마. 걱정 말고 바로 우리 병원으로 와, 알지? 자기네 병원으로? 하지만 거기는. 자기야, 지금은 아버님이 최우선이야. 아버님 완쾌만 생각해. 그것만 생각하면 돼. 일단 빨리 와. 저는 그 말에 아무 말도 없이 구급차를 남자친구 아버지의 병원으로 보냈습니다. 나중에 그 어떠한 일이 벌어지더라도 일단은 아버지를 살려야 했으니까요. 저는 부랴부랴 응급차를 따라 남자친구 아버지의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저에게 일단 진정하고 병원 근처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으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수술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담당 수술 교수는 놀랍게도 남자친구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님은 곧 수술 들어갈 거야. 급하니 짧게 쓸게.
일단 병원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어. 수술 끝나고 연락할게.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수술하실 거야. 보호자는 내가 할 거고. 그러니까 걱정 말고 기다려. 바로 연락할게. 저는 문자를 받고 병원 앞에 우두커니 서서 펑펑 울었습니다. 남자친구의 아버지는 뇌수술에 관해서는 국내 1인자였고, 그래서 그분에게 수술은커녕 진료를 받는 것만으로도 몇 달에서 1년 가까이 대기를 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친분이 있어도 절대 예약을 빼주지 않기로 유명했죠. 그런 사람이 갑자기 응급실로 들이닥친 이름 모를 사람의 수술을 집도한다는 것은 남자친구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저는 그의 아버지가 자신이 수술하는 사람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모르고 수술을 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친구는 수술이 끝날 때까지 일단 저를 병원 밖에서 대기를 시킨 것이겠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가족인 아버지가 수술을 받는 상황인데도 병원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현실이 어떻게 보면 가혹했지만 저는 수술만 잘 된다면 그보다 더한 것도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수술만 무사히 잘 끝난다면 저는 어디에 있던지 정말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병원이 잘 보이는 곳에 선체로 5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다리가 아프지도 목이 마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 시간이 5년과도 같게 느껴졌을 뿐입니다. 마침내 수술이 끝났으니 병실로 오라는 연락을 받고 뛰어갔을 때 아버지는 다행히 수술이 잘 끝나서 중환자실로 옮겨진 상태였습니다. 일찍 발견되었고 빨리 수술을 받을 수 있어서 후유증은 크게 남지 않을 것이지만 일단 지켜보자는 말을 들었죠. 아버지는 중환자실에서 3일 정도 더 계시다가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수술한 다음 날 의식이 돌아오셨고 회복 속도도 빠르고 수술도 잘 되어 경과가 몹시 좋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중환자실 면회 시간에만 몰래 왔다가 급히 얼굴을 가리고 황급히 병원을 빠져나가기를 반복했습니다. 혹시라도 남자친구 아버지의 눈에 뜨일까봐 피했던 것이죠. 우연이라도 마주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불보듯 뻔했으니 저도 마주치고 싶지 않아 열심히 숨어 다녔습니다. 아버지가 병실로 올라가신 날 남자친구가 저를 병실로 불렀습니다. 이제 숨어 다니지 않아도 괜찮아. 맘 편하게 간호해. 그러고 싶은데 자기 아버님이 보시면 난리 날 텐데. 남자친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사실 나 고백할 게 있어. 아버님 수술 받던 날 우리 아버지가 수술해 주셨으면 했는데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아버지 앞에서 무릎 꿇고 맹세했어. 이 사람 수술만 잘 되면 다시 병원으로 돌아오고 자기랑 헤어지는 거 생각해 본다고. 아버님은 내 학생 때 은사님이라고 했어. 꼭 좀 살려달라고. 아버지도 내 말을 완전히 믿는 눈치는 아니셨지만 그래도 자기 아버지라고 하면 노발대발 하실 거야. 어쩐지 안 그래도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했어. 자기 아버지처럼 유명하신 분이 갑자기 수술을 해주실 리가 없으니. 그러면 내가 더 눈에 안 보여야 되지 않을까? 아니야. 언젠가 알게 될 일이야. 그러니 그냥 부딪히자. 정면으로 부딪혀서 이야기하면 아버지도 처음에는 화를 내겠지만 포기하실지도 몰라. 그리고 아버님 얼굴 보면 대놓고 그때처럼 화는 못 내실 거야. 그래도 그러다 병원에서 쫓겨나면 어떡해. 자기 병원에서 수술한 환자를 며칠 만에 의사가 쫓아낼 수는 없어. 그것도 개인적인 이유로. 그리고 혹시라도 쫓아내면 가까운 병원으로 옮기면 돼. 걱정 마. 나만 믿고 내 생각대로 해줘.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까지고 이렇게 도망치고 피하고 살 수는 없었으니까요. 드디어 일반 병실로 옮긴 날 아침, 병원장의 아침 회진이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긴장이 되어 전날부터 한숨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마음을 굳게 먹었다고 해도 전에 너무나도 어마어마한 일을 당한지라 두렵기도 했습니다. 아침 일찍 병원장의 회진이 시작되었습니다. 병실을 돌며 회진을 받는 기척이 점점 방으로 다가올수록 손이 떨리고 숨이 잘 안 쉬어지기까지 하더군요. 우리 병실 차례가 되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마치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사람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마침내 우리 병실 차례가 되자 남자친구의 아버지인 병원장을 선두로 그 뒤로 우르르 의사들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침대 하나하나 환자 한 명 한 명을 돌아보며 몸 상태를 묻고 수술 경과를 이야기하는 남자친구 아버지는 그때만큼은 누구보다 인자하고 근엄한 의사였습니다. 환자들에게 너무나 따뜻해 같은 사람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드디어 저희 차례가 되었고 일부러 제 얼굴을 가리기 위해 쳐놓았던 커튼을 의사가 걷었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담당 주치의는 남자친구였죠. 아버지는 영문도 모르고 얌전히 누워 계셨습니다. 혈색도 좋았고 수술 경과도 좋아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수술한 의사 선생님에게 꼭 감사 인사를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계셨습니다. 그 담당 의사가 저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는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우선 커튼이 젖혀지고 병원장과 그 뒤를 이어 의사들이 우르르 아버지의 침대를 둘러쌌습니다. 저도 모르게 한쪽에 엉거주춤 서서 고개를 살짝 돌렸습니다. 아버지의 상태에 대한 경과보고가 채 끝나기도 전에 남자친구의 아버지 병원장님이 외마디 호통을 치셨죠. 야, 너가 여기 왜 있어? 저는 그 소리에 깜짝 놀라 움찔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앞에는 부들부들 떠는 손으로 저를 가리키며 경악하고 있는 남자친구 아버지의 얼굴이 보였죠. 주위 의사들은 영문을 모르고 깜짝 놀라 저희를 번갈아 봤어요. 아버지의 상태를 설명하던 남자친구가 나섰습니다. 원장님 진정하세요. 여기 병실입니다. 이분은 세진 씨 아버지세요. 죄송합니다. 뭐? 너 이 새끼, 너 이러려고 그렇게 해? 그때였습니다. 남자친구의 아버지는 말을 채 마치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어 버렸죠. 누워만 계시던 제 아버지가 무슨 힘이 났는지 벌떡 일어나 고함을 치던 남자친구 아버지의 얼굴을 주먹으로 쳐버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뇌수술을 받은 지 아직 일주일도 되지 않은 노인네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래봤자 살짝 밀친 정도의 힘에 불과할 텐데 남자친구의 아버지는 감전이라도 된 듯 독이라도 삼킨 듯 그 자리에서 꼼짝도 못하고 입만 벌린 채 서서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대로 거동도 못하시던 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들부들 떨면서 허공으로 손을 뻗더니 다시 한 번 더 주먹을 휘두르려는 듯 마구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저는 이러다 아버지들끼리 싸움이 날 것 같고 게다가 아직 안정을 해야 하는 아버지의 상태가 걱정되어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아버지를 붙잡았습니다. 깜짝 놀란 의사 몇몇도 아버지를 잡고 눕히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버티시며 핏대를 높여 소리를 치시더군요. 소리치는 와중에 힘이 드신지 중간중간 기침도 하셨지만 말이죠. 나쁜 놈, 죽일 놈, 씹어먹어도 시원치 않을 놈. 이 개만도 못한 새끼야. 네가 아직도 숨쉬고 살아있냐? 이 죽일 놈, 내가 오늘은 너를 죽여버릴 거야. 이리로 와, 이 개만도 못한 놈아. 저는 아버지가 저에게 화를 내는 남자친구 아버지를 보고 분노에 찼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소 저를 끔찍하게 생각하던 아버지를 봐서도 충분히 그러시고도 남으실 분이셨죠. 하지만 태어나 처음으로 아버지가 막말과 욕설을 내뱉는 모습을 처음 본지라 가슴이 벌렁거리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무엇보다 아직 완쾌가 되지 않은 아버지를 안정시켜야만 했습니다. 아버지,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 이러다 큰일 나요. 그런데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아무래도 저와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 같았죠. 이 개같은 새끼야. 나는 한시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내 동생 살려내, 이 망할 새끼. 내 동생 죽여놓고 넌 이렇게 잘 처먹고 잘 살고 있었다니. 이 처죽여도 모자랄 새끼. 그러자 벼락이라도 맞은 듯 그 자리에 꿈쩍 안고 있던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덜덜 떨면서 물었습니다. 미정이가 죽었습니까? 네? 죽었어요? 네가 죽였잖아. 너 아니었으면 안 죽었어. 네가 죽였어. 네가. 아버지가 몸부림을 치며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남자친구가 황급히 진정제를 놓고 안정을 시키기 위해 다른 의사들과 분주하게 일을 하는데 갑자기 남자친구 아버지가 뒷걸음질을 치더니 황급히 병실을 빠져나가더군요. 아버지를 진정시켜야 하는 그 급박한 상황에서도 그 꼴이 마치 도망치는 것 같아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아버지는 다행히 진정제를 맞고 잠이 들었고 깨어나서도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며 울부짖어서 강제로 한참을 더 잠드시게 해야 했습니다. 그동안 저와 남자친구는 초조하기만 했죠. 남자친구의 아버지 역시 이 일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남자친구와 대화를 거부하고 원장실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왠지 저와 관련된 과거의 일일 것이라 직감했습니다. 부정하고 싶었지만 분명했죠. 일주일 뒤에야 겨우 정신을 차린 아버지는 저의 굳은 얼굴을 보자 어렵게 입을 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모든 사실을 말해주지 않으면 다시는 아버지 얼굴을 보지 않겠다고 말했죠. 지금이라도 모든 사실을 바로잡지 않으면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겁이 났습니다. 어쩌면 진실이 더 두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더 이상 외면할 수도 없었죠. 아버지는 힘들게 침대에 기대어 앉아 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세진아, 내 딸 세진이. 사실 너는 내 여동생 딸이야. 내 여동생이 유일하게 남기고 간 혈육이지. 너는 참 너네 엄마를 많이 닮았어. 선생님이 되고 싶어 하는 것부터 말이야. 아버지가 들려준 진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엄마는 아버지보다 3살 아래의 여동생이었습니다. 엄마가 대학생일 때 교통사고로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그때부터 둘이 서로를 의지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때 아버지는 고물상을 하지 않고 평범한 회사원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엄마가 의사와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했죠. 처음으로 하는 연애여서 엄마는 푹 빠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남자가 유부남이었던 것이죠. 이미 결혼을 해서 딸이 하나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알았을 때는 엄마가 저를 가진 뒤였습니다. 아이를 가졌다고 하자 그 남자는 냉정하게 돌아서며 자신은 유부남이니 책임질 수 없다고 했죠. 절망한 어머니가 울며불며 매달리고 빌어도 보았지만 그 남자는 돈 몇 푼 쥐어주며 연락도 끊고 병원도 옮기고 이사도 갔더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겠지만 당시에는 결혼도 하지 않은 여자가 아이를 가진 것을 엄청나게 죄악시하던 때였죠. 어머니는 그렇게 좋아하던 교직도 쫓겨나듯 그만두고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버려진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아니 외삼촌이 그 사실을 알았을 때는 이미 그 남자는 어디론가 떠나버리고 어머니는 불러오는 배를 안고 버티다 쓰러진 다음이었습니다. 외삼촌이 사방을 수소문해 그 남자를 찾아내어 병원을 찾아가 멱살을 잡았지만 경찰에게 끌려날 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마저도 곧 병원을 옮기고 주소를 옮겨 더 이상 찾을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와중에 마음고생을 하다 약해진 몸으로 저를 낳던 엄마는 산고를 이기지 못해 숨을 거두었죠. 외삼촌은 아직도 그날이 떠오르는지 북받쳐 오르는 감정을 참지 못하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정이는 그렇게 가버리고 병원에서 너를 안겨주는데 얼마나 자꾸 갸날프던지, 뱃속에서 눈치를 보느라 그랬는지 너무 작게 태어나서 너마저 위험하다고 했었어. 나는 꼭 너는, 내 동생은 못했지만 너만은 꼭 지키겠다고 맹세했어. 그렇게 너를 지키려고 했는데 결국 미안하다, 미안해. 저는 말없이 아버지를 안아드렸습니다. 이제야 다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따라 선생님이 된 저를 보고 왜 그렇게 울었는지, 왜 어머니 이야기를 나에게 해주지 않았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남자친구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던 이유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처럼 의사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데리고 온 것이 본능적으로 거부감이 들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유부남이면서 주위를 속이고 내 어머니를 만나 아이를 가지게 해놓고 냉정하게 버렸던 그 남자. 짐승만도 못한 그 인간 말종은 바로 이 병원의 병원장, 내 남자친구의 아버지였죠. 외삼촌이자 아버지는 내 남자친구에게서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에 어쩌면 예전 그 남자의 모습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더 마음에 들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저는 이제는 너무나 약해진 아버지를 꼭 안고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비밀을 가슴에 품고 애간장이 찢어지는 한을 숨긴 채 남자 혼자 얼마나 고생스럽고 힘들게 아이를 키웠을까요? 저를 키우며 남몰래 흘렸을 눈물이 얼마나 많을지, 남몰래 한숨 지었을 그 시간을 제가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외삼촌이자 제 아버지이기도 한 분께 감사하다고, 저를 키워주셔서 감사하다고, 하지만 걱정 마시라고 아버지는 영원한 내 아버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일단 몸을 먼저 돌보기로 했죠. 우리는 그 다음날 바로 퇴원 수속을 밟았습니다. 아버지의 주치의인 남자친구는 갑자기 웬 퇴원이냐고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단 나중에 설명할 테니 병원을 옮겨달라고 했죠. 남자친구는 약간 의아한 듯 보였으나 그간의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간 것을 안지라 아버지가 편안하게 회복에만 전념할 수 있는 곳으로 병원을 옮겨주었습니다. 퇴원 수속을 하고 병원비 정산을 하러 갔더니 뜻밖에도 원무과에서 병원비 정산이 완료되었다고 하더군요. 병원장 지시로 전부 정산되었다면서요.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렇게나 나를 천박하다 멸시해놓고 이제 와서 한 톨의 죄책감이라도 들었던 걸까요? 아니면 얼른 떠나라는 걸까요? 그건 직접 확인을 해봐야 알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가 몸을 회복하시는 동안 주변을 정리했습니다. 학교에도 정근 신청을 하고 아버지가 관리하던 고물상도 주변 분에게 처분했죠. 그리고 제가 해야 할 일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해나갔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남자친구를 불러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실, 있어서도 안 되는 우리 관계의 진실을 밝혔습니다. 남자친구는 처음에는 웃더군요. 무슨 드라마라도 봤냐고 말입니다. 저는 그 앞에서 가지고 온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그의 머리카락과 저의 머리카락으로 의뢰한 유전자 검사지였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같은 남매였죠. 슬픈 일이었지만 저는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한때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자 이제는 나의 배다른 남동생이 되어버린 그 사람도 너무나 가혹한 운명을 겪어야만 하는구나 라는 생각만 들었죠. 우리 둘 다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말이죠.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는 그를 혼자 남겨두고 길을 나서던 날 무심하게도 하늘은 어찌나 예쁘던지
저는 그 길로 그 잘나신 병원장이자 금수만도 못한 아빠라는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만나주지 않으면 당장 집으로 찾아가 당신 와이프와 딸에게 다 폭로하겠다고 협박이라도 할 생각이었는데 병원장은 순순히 만나주더군요. 하지만 여전히 표정은 오만했습니다. 자기 자리에 앉아 나를 노려보는 그 눈길은 여전히 저를 깔보고 무시하는 것이었죠. 그런 태도를 보자 저는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혹시라도 눈물을 흘리며 잘못을 빈다면 제가 생각한 것을 다 실행하지 못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 무슨 일이지? 치료비가 부족한가? 여전하시네요. 돈밖에 모르고. 왜 돈 달라고 왔을까 봐요? 말투가 그게 뭐야? 이제 네가 내 딸이라도 된 줄 알아. 여기가 어디라고 건방을 떨어. 그렇게 늘 예의 찾으시는 분이 결혼하고 바람은 왜 피웠어요? 그리고 자기 애 가진 여자는 왜 버리고. 그런 주제에 꽤 당당하시네요. 그때는 내가 너무 어려서. 어른들 일이야. 너는 자세히 알 필요 없다. 다 각자 사정이 있어. 나도 그때는 힘들었어. 아, 그러셨어요? 그렇게 힘들어서 연락 끊고 이사하고 지금껏 연락은커녕 찾을 생각도 안 하셨어요? 죽은 우리 엄마만큼 힘들었어요? 아님 우리 아빠만큼? 참 비겁하고 이기적이네요. 훈계할 거면 나가. 그러니까 왜 이제 와서 너 내 아들 어떡할 거야? 너 혹시 미리 다 알고 접근한 거 아니야?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인간이 수준이 떨어져도 어쩌면 저렇게까지 떨어질 수 있을까요? 저는 저 사람이 가장 괴로워할 방법으로 저와 아버지의 고통을 꽃다운 나이에 비참하게 돌아가신 어머니의 고통을 갚아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미리 알았으면 어떻고 몰랐으면 어때요? 달라지는 건 없잖아요. 저는 친자 확인 소송을 낼 거예요. 양육비와 위자료도 청구할 거고요. 당신이랑 피가 섞였다는 건 소름 끼치지만 제 몫은 찾아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 인간은 주먹으로 책상을 쾅 내리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군요. 너 이럴 줄 알았어. 너 이러려고 일부러 내 아들에게 접근했지. 처음부터 내 재산이 목표였지. 나쁜 년아. 저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병원장 책상에 놓여있는 서류를 집어 그 인간 얼굴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책장에 책이며 명패며 손에 잡히는 대로 다 던지고 뒤엎어버렸죠. 그렇게 병원장실을 엉망으로 만든 뒤 그를 노려보며 경고했죠. 말 조심해. 나쁜 년 어디다 대고 년이야? 나 당신한테 그런 험한 소리 들을 사람 아니야. 나쁜 놈은 당신 아니야. 누가 누구 보고. 그리고 말은 똑바로 하세요. 재산을 노린 게 아니고 원래 제 몫이었는데 몰랐던 걸 이제 찾는 거예요. 왜냐? 당신이 쓰레기처럼 버렸어도 나는 당신 딸이거든요. 요즘 과학이 그걸 증명해준다고요. 그러니까 원래 내 거를 받아가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당신 아들이나 꼬여낸 꽃뱀인 줄 아나 본데 정신 차리세요. 저 당신 딸로 모든 권리 다 받아낼 거니까. 그 인간은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가다 마지막 말을 덧붙였죠. 참 이 병원 지을 때 아내 쪽 집안 돈이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첫 개업 때도 와이프네 도움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우리 엄마를 그렇게 버렸겠지? 아마 지금쯤 제 소송 소장이랑 유전자 검사 결과지가 그 집에 갔을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쩔쩔매는 와이프가 받았을 테니 연락해보세요. 그분도 알 건 알아야겠죠. 저는 그 말만 남기고 문을 닫았습니다. 닫힌 문 뒤로 그 인간이 분노에 차 고함을 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볼 일이 없을 테니까요. 저는 변호사를 선임해 하나하나 차근차근 진행해 나갔습니다. 소송은 순조로웠습니다. 명백한 증거가 있으니 어쩔 도리가 없었겠죠. 그 사이 몸이 많이 나아진 아버지를 모시고 저는 원래 아버지가 나고 자란 곳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곳을 그리워하셨는데 혹시라도 내가 그곳에서 자라며 무슨 소문이라도 들을까봐 낯선 곳으로 나와 자리를 잡은 것이라 하셨어요. 저는 다시 아버지가 그리워하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조용하고 깨끗한 도시였죠. 저는 그곳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녔던 바로 그 초등학교의 부임의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야 알았지만 아버지는 원래 도서관 직원이셨다고 했습니다. 조용하고 인자하시던 성품의 아버지는 원래도 책과 참 잘 어울리셨죠. 다행히 아버지의 옛 친구분이 시립도서관 관장님으로 계셔서 아버지는 그곳에서 파트타임 일을 하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저를 키우시느라 힘든 고물상 일도 마다하지 않으셨던 아버지는 이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 조용한 도서관 한켠에서 손때 묻은 책을 정리하고 좋아하는 시집을 읽으십니다. 건강도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제야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느낌이 듭니다. 마치 운명처럼요. 저도 아버지와 어머니의 고향으로 돌아오니 태어나 한 번도 살지 않았던 곳인데도 아늑한 느낌이 듭니다. 원래 내가 이곳으로 돌아왔어야 한다는 운명처럼 말이죠. 나를 버렸던 그 아빠라는 인간은 결국 병원장에서 물러났더군요.
제가 낸 소송을 그 아내가 알게 되면서 그 결혼 생활도 끝났고요. 원래 그 아내 쪽 집안이 대단한 부자여서 그 돈으로 만든 병원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결정권을 아내 쪽 집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다 합니다. 결국 그 사람은 원장에서 쫓겨나고 이혼을 당한 뒤 작은 병원의 월급 의사로 일하고 있다 들었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권위적이고 억압적인 모습만 보였던지라 아내는 물론 자식들도 모두 그를 외면했다고 합니다. 자상하고 인자하던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 죄송한 마음도 들지만 사실 잘못은 그 사람이 한 것이니 우리는 전부 희생자일 뿐이죠. 남자친구였던 그는 의사를 그만두고 외국으로 떠났습니다. 떠나기 전 잠깐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아무리 연락을 하거나 찾아와도 절대 만나지도 전화를 받지도 않았는데 외국으로 가기 전 먼 이곳까지 온 그를 외면할 수 없었죠. 저희는 어색하게 서로 마주 앉아 커피를 한 잔 마셨습니다. 그 사람은 간단히 아버지의 건강을 묻고는 이것저것 조심해야 할 사항을 일러주고 그리고는 말없이 앉아 내 얼굴만 쳐다보다가 떠났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슬프지는 않았어요. 그저 그와 저 사이의 운명이 안타까울 뿐이었죠. 그는 떠나기 전 이해한다고 미안하다고 건강하게 잘 지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제 다시는 만날 일이 없겠죠. 친자 확인 소송이 끝나고 저는 그 인간의 호적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양육비와 위자료 등도 넉넉하게 받았습니다. 이미 재산을 다 빼앗긴 그 인간이었지만 그의 아내가 제 몫을 넉넉히 챙겨주었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 아내 쪽으로 빚을 갚는 중이고요. 아마 죽을 때까지 그 빚을 갚겠죠. 이렇게 모든 것을 정리하고 저는 오늘도 조용하고 아늑한 이곳에서 매일매일 예쁜 아이들과 지내고 있습니다. 티 없이 밝은 아이들의 얼굴을 보면 세상의 모든 굴레나 몹쓸 운명도 덧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퇴근을 하면 도서관으로 아버지를 모시러 갑니다. 창가에 앉아 조용히 책을 읽고 계시거나 서가를 정리하고 계시던 아버지는 저를 보면 언제나 한결같이 밝은 미소를 지어 보이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산책도 하고 식사를 하죠. 이렇게 하루하루가 너무나 평온하고 행복합니다. 이제 가혹한 운명이 더 이상 저를 괴롭히는 일은 없겠죠. 이대로 건강한 아버지와 함께 따뜻한 나날을 보낼 일만 있기를 바라봅니다. 여러분들도 저에게 좋은 기운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인생라디오 사연글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참여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면 매일 새로운 사연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